명이십니다, 명. 손이 너무 개운해요. 이거 2번 했는데. 네, 실제로 해보면 네. 네, 편안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전문의와 소통하고 건강을 이야기하는 시간, 의사소통!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도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더서울병원의 이승환 대표 원장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서울병원에서 수부와 족부를 진료하고 있는 이승환 원장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 나눠볼 주제가 손목에는 10차선 터널이 있습니다. 9대의 트럭과 1대의 티코, 손목 터널 증후군의 진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 질문으로는 손목을 10차선 터널로 비유하고 9대의 트럭과 1대의 티코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손목 터널의 해부학적 구조를 이제 비유한 표현이 되겠는데 누구나 이 손목 부위를 보게 되면 손목 터널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세 면은 뼈로 둘러싸여져 있고 그 천정 부위는 횡수근 인대라고 하는 인대로 덮여 있는데 그 안에 9개의 힘줄과 1개의 신경이 주행을 하고 있어요. 힘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옛속담에 보면 고집이 센 사람을 가리켜서 고집이 소심줄 같다 맞아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렇게 힘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단단하고 견고한 조직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 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체에서 가장 연하고 유연한 조직이 되겠고요. 근데 이 한정된 공간은 9개의 힘줄과 1개의 신경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신경은 어쩔 수 없이 이 복잡한 구조 속에서 약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 공간이 만약에 어떤 원인에 의해서 좁아지거나 내부의 압력이 증가하게 되면 이 힘줄들은 잘 견디지만 이 신경은 잘 견디지 못하고 가장 취약한 구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생기는 것이 이 손목 터널 증후군에서 이 신경병증의 원인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신경 부위를 티코라고 비유를 해주신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제일 약한 부위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나머지 9개의 힘줄은 그 내부 환경이 좀 가혹하게 바뀐다고 해도 잘 견디지만 이 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에 대한 저항력이나 견고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환경 변화에 가장 취약하게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손목 터널 증후군은 왜 생기는 걸까요? 네, 앞서 설명을 드린 것과 같이 손목 터널 구조에서 이 세 면은 뼈이기 때문에 바뀌지가 않고요. 하지만 이 천정을 구성하고 있는 횡수근 인대라고 하는 구조는 나이가 들면서 혹은 여성에게서 어떤 폐경기를 거치면서 혹은 직업적으로 손을 많이 쓰는 환경 속에서 점점 두꺼워지고 딱딱해지는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이게 두꺼워지고 딱딱해지는 변화가 생기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그 손목 터널 내부의 공간은 좁아지고 그만큼 압력은 증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가장 이 약한 구조가 이 신경이다 보니까 이 신경에 우선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결국은 이 증가된 압력 속에서 신경이 압박을 받으면서 장기적으로 진행하는 신경병증, 이것이 바로 손목 터널 증후군이 되겠습니다. 보통은 제가 알기로는 손목 터널 증후군이 김장이나 이렇게 청소 많이 하는 주부분들이 맞습니다. 많이 걸린다고 전달을 받았었어요. 네. 실제로 이런 활동들이 손목 터널 증후군의 원인이 되는 걸까요? 터널 증후군의 원인이라기보다는 터널 증후군의 증상을 좀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손목 터널이라고 하는 이 공간은 이제 한정된 공간인데 그 안에 이제 9개의 힘줄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9개의 힘줄은 각각 건초라고 하는 구조에 의해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는데 손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은 이 건초가 붓거나 비우되는 그런 현상을 경험을 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가뜩이나 좁아진 공간이 더 좁아지게 되는 거죠. 신경은 더 큰 압력을 경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손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 그만큼 신경병증의 증상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손을 많이 쓰는 환경이라는 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주부님들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가을철에 이제 김장하는 거, 그렇죠. 혹은 봄에 뭐 대청소한다거나 아니면 뭐 이사한다거나 이랬을 때 집중적으로 손을 많이 쓰기 때문에 특히 그런 시즌 이후에 손이 많이 저리고 아파서 병원을 방문하시는 경우가 급증하게 됩니다.
요즘에 그럼 되게 바쁘시겠어요, 원장님. 그렇죠. 아무래도 이런 특히 김장철이 지나고 나면 보통 우리가 그래서 이 시즌은 뭐 김장 후 증후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특히 김장철 지나고 나면 이 손 저림 증상이 악화돼서 병원을 찾으시는 환자분들이 많이 증가하죠. 그렇다면 손목 터널 증후군을 진단하기 위해선 어떤 검사가 필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임상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상적으로 환자분들이 호소하는 증상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그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이제 진단을 내리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문제가 되는 신경, 정중신경이 지배하는 영역이 엄지손가락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손가락의 절반 이 부위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손 저림 증상이나 이 감각이 저하되거나 하는 이런 신경 증상이 특히 이 손바닥에 이 엄지손가락 쪽 네 손가락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반면에 다섯 번째 손가락은 신경 지배가 다른 신경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섯 번째 손가락의 증상은 경하다고 표현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단순히 손 저림에 국한되지 않고 손의 감각이 좀 얼얼하게 변하거나 약간 남의 손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더 진행을 하게 되면은 근력의 저하를 경험하시게 되기 때문에 뭐 물건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요. 또 엄지손가락 밑에 있는 이 도톰한 근육 부위 만지면 계란같이 이렇게 탱글탱글한 근육이 만져져야 되는데 이게 많이 진행을 하게 되면 이 부위가 이렇게 움푹 함몰되어 있는 이 무지구근의 위축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근육 위축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말 병이 많이 진행을 했다. 진행성 손목 터널 증후군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간단하게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손등을 마주보게 하고 이렇게 지그시 누른 상태에서 30초 이상 유지하게 되면 정상인 같은 경우에는 큰 느낌이 없지만 손목 터널 증후군을 가지고 계신 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 손끝에 약간 저린 증상을 다시 재현해서 느낄 수 있는 이런 그 자가 검사법도 있으니까 한번 의심되시면 집에서 한번 해보시면 간단하게 자가로 진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병원을 방문하시게 되면은 특히 만성적이고 일상생활 지장을 많이 경험하시는 환자분의 경우에는 신경 전도 검사라고 하는 흔히 근전도 검사라고 하는 신경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 검사를 통해서 정말 손목 터널 증후군이 맞는지 또 맞다면 어느 정도 진행했는지 등을 좀 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수술적인 치료를 감안하고 있다면은 이 신경 전도 검사도 사전에 한번 확인을 하게 됩니다. 네, 자가 진단 방법까지 알려주셨어요. 네, 원장님 목소리가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듣고 있는데 너무 설명도 잘해주시고 목소리가 좋아서 그런지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을 때 어떤 경우에 수술을 결정을 해야 할까요? 환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것 같은데 뭐 의사마다 기준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죠.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밤잠을 설치시는 분들이 계세요. 손 저림이 심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잠을 잘 못 자거나 저녁에 몇 번씩 이 잠에서 깨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가 되면은 환자분들께서 이제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어나서 뭐 손을 이렇게 털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것들이 너무 반복이 되게 되면 일상생활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저는 수술적인 치료를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또 손의 감각이 떨어지는 경우 그냥 단순히 저림을 벗어나서 손의 감각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그거는 신경마비가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수술적인 적응증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무지구근의 위축이 있거나 손의 근력이 저하된 단계까지 가셨으면은 뭐 당연히 그거는 수술을 서둘러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 단계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하면 야간통이 심해서 수면이 어려우시거나 아니면 감각의 저하를 경험하고 있거나 손에 힘이 빠져 있거나 하면은 그것은 뭐 의심할 여지가 없이 수술적인 단계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증상이 경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신경 검사를 했을 때 중간 단계 이상으로 진행이 되었다거나 이 손 저림에 의해서 일상생활 자체에 많은 불편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정형외과 전문의와 수술 단계가 아닌지 한번 상의해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영상 보시고 이거 난가 싶으신 분들은 꼭 병원에 먼저 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손목 터널 증후군의 수술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손목 터널 증후군의 수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손목 관절에서 약간 손바닥 쪽으로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이 손금이 되게 하나씩 보이게 되는데 이 손금을 따라서 한 2cm 정도 되는 작은 절개를 가하면은 그 안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횡수근 인대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이 횡수근 인대를 수술용 가위를 이용해서 절개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신경을 꽉 압박하고 있던 횡수근 인대가 절개가 되면서 신경이 풀어지기 때문에 이 신경병증을 근본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죠. 수술 시간은 한 10분 정도면 끝나는 간단한 수술이고 부분 마취도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되는 수술은 아닙니다. 만약에 아직 수술할 단계가 아니거나 수술을 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환자분들에게는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제 수술은 원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술하지 않은 비수술 관리법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이 있으실 건데요.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일단 휴식을 취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손을 무리하게 사용하게 되면 이 증상이 악화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손을 덜 쓰게 되면 증상이 조금 경감될 수 있기 때문에 손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관리법이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뭐 보조기, 손목을 이렇게 잡아주는 보조기를 좀 착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뭐 약물 치료도 시도해 볼 수는 있어요. 이 신경통 약을 드시는 건데 증상이 비교적 경하고 단계가 초반일 때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사요법도 많이 하고 있죠. 주사요법은 대부분의 경우는 이 정중신경 근처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놓게 되는데 이 스테로이드 약물이 워낙에 강력한 소염작용이 있기 때문에 맞고 나면 일시적으로는 상당히 좋아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원인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아주 증상이 심했을 때 너무 습관성으로 맞지는 않지만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런 보존적인 치료가 전부 다 이제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라는 그런 한계는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진행을 막거나 이미 진행한 부분을 다시 정상으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건 이제 스트레칭 방법도 한번 시도해 볼 수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할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손을 이렇게 핀 상태에서 손가락을 이렇게 말아서 살짝 굽혀줍니다. 그런 다음 완전히 주먹을 쥐고요. 정권으로 주먹을 쥐어주고 그 다음에 손가락을 펴서 기역자를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원상태로 이렇게 펴주시는 거죠. 네, 너무 빨리 하지는 마시고 각 단계별로 한 5초 정도씩 머물러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끝부분을 말고 주먹을 쥐고 기역자로 펴주시고 완전히 펴주시고. 잘하시네요. 약간 필라테스 하는 느낌. 네, 약간 그런 느낌이죠. 스트레칭 방법이라고 이해하시고 꾸준하게 해주시면은 유착을 좀 개선하고 또 내부의 염증을 좀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한번 습관적으로 한번 해보셔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이십니다, 명이. 손이 너무 개운해요. 이거 2번 했는데. 네, 실제로 해보면 네. 네, 편안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제 수술을 했어요. 네. 수술을 하게 된 후에 회복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수술 자체는 간단한데 회복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직업적인 원인도 있으시고 또 일상생활을 얼마나 빨리 복귀하는지가 항상 이제 환자분들께서는 관심사이실 것 같은데, 수술하고 나서 보통 실밥을 뽑기까지가 한 2주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손을 씻지는 못해요. 양손을 같이 하시는 경우에는 조금 2주 정도는 불편하심이 있고요. 그것 때문에 한 손 한 손 이렇게 나눠서 수술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2주가 지나면 그 다음에는 손을 씻을 수가 있고 가벼운 활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이 편해지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아까 이 수술이라고 하는 것이 횡수근 인대를 절개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 횡수근 인대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형성이 되거든요. 근데 그 형성이 되기까지는 손목이 조금 안정이 필요해요. 그 기간 동안에 손목을 너무 많이 사용하게 되면 합병증으로 이 다발성 건초염이 오는 경우가 흔하게 있습니다. 특히 수술하고 한 달 정도의 시간 동안은 손을 너무 무리하게 쓰지 말고 가벼운 일상생활 중심으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고요.
그렇게 수술하고 나서 얼마나 이제 신경 증상이 개선이 될 것이냐, 이제 이 부분도 궁금해 하실 텐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손이 저린 증상은 조금 빨리 좋아져요.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그날 저녁에 좋아지시는 분도 있고, 그 정도가 아니라고 해도 비교적 빠른 개선을 기대할 수가 있는데, 반면에 이 손의 감각이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손에 힘이 빠져 있거나 이렇게 신경의 마비 단계까지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회복의 시간이 꽤 많이 걸립니다. 몇 개월 단위, 심지어는 1년 단위까지도 지켜봐야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비 단계까지 너무 진행하기 전에 적절한 시기에 수술하게 되면 빠른 회복과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죠. 역시 증상이 보이게 되면 바로 병원에 네. 와서 맞습니다. 진료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환자분들께서 내 단계가 어느 단계인지 이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는 경우에 처음에 막 고통을 받다가 신경이 광범위하게 손상을 받고 나면 오히려 손이 좀 편안하다고 느끼시는 그럴 분들도 것 계세요. 같아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또 방치해서 정말 안 좋은 단계로 진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손에 불편함을 느끼시고 이게 만성적으로 유지가 된다고 하면 일단은 정형외과 전문의하고 한번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이어서 시청자 질문 Yes or No 코너입니다. 이번 코너는 더서울병원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문의를 남겨주신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 원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주시는 시간인데요.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한동안 방치해도 괜찮다. 네, 당연히 아닙니다.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의 가장 중요한 속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점점 진행한다는 거예요. 물론 진행 속도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조금 빨리 진행하고 어떤 분들은 진행 속도가 워낙 늦어서 별로 나빠진다는 느낌을 안 가질 수도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게 일종의 퇴행성 변화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점점 안 좋아지는 병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어느 단계 이상 진행을 하게 되면 이거를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하든 어떤 조치가 필요할 수가 있는데, 너무 장시간 방치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신경 마비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수술한다고 해도 회복이 완전하지 않거나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가 있거든요. 적당한 시기에 시점에 확인을 하고 그에 적합한 치료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부모님들만 봐도 참으면 다 나아 막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네. 적당한 치료 시기를 이제 놓치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세요. 아프면 꼭 병원 오셔야 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 진단에는 근전도 검사가 꼭 필요할까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환자분의 어떤 임상 소견을 종합해 보면 어느 정도 손목 터널 증후군의 진단은 우리가 내릴 수가 있고요. 다만 그 단계를 평가하거나 수술을 결정했을 때 수술 전 확인을 위한 의미가 더 크다고 보고요. 단순히 이제 진단의 필수적인 검사이기 때문에 신경 전도 검사를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만일 목 디스크가 같이 있다면 목 디스크부터 먼저 치료해야 하는 걸까요? 네, 이거는 O도 X도 아니고 반반인가요? 반반입니다. 네, 왜냐하면 환자분의 증상을 봤는데 환자분의 증상이 꼭 하나에 의해서만 발생한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거든요. 목 디스크가 기여하는 부분이 있고 이 손목 터널이 기여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느 거에 더 주된 원인이 있는지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손목 터널이 있지만 그 증상에 의한 불편함보다 목 디스크에 의한 불편함이 크다라고 우리가 판단이 된다면 그때는 목 디스크 치료를 하는 게 맞죠. 그렇지만 이제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목 디스크 원인도 반, 손목 터널 증후군에 의한 원인도 절반 정도 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좀 애매할 수는 있죠. 그랬을 때는 저는 손목 터널 증후군 먼저 한번 치료해 보자라고 권유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손목 터널 증후군은 수술도 간단하고 전신 마취 없이 국소 마취로 간단하게 수술도 할 수가 있고, 목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수술하는 게 일단 부담이 되잖아요. 수술 과정도 복잡하고 전신 마취도 해야 되고 일상생활도 많이 비워야 되고 이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비슷한 정도의 문제라고 한다면 손목 터널 증후군을 먼저 한번 해결하고 그 다음에 얼마나 좋아지는지를 본 다음에 목 디스크 치료를 한다고 해도 그거는 환자분들께서 손해 볼 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 이렇게 상황에 따라 다르다라고 그렇죠. 말씀을 맞습니다.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마무리에 앞서서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힘들어하고 계신 환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손 저림 현상이 만성적으로 있게 되면은 병원을 한번 찾아서 원인을 정확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과성으로 왔다가 없어지는 손 저림 현상도 많이 있기는 한데, 만약에 이게 손목 터널 증후군에 의한 손 저림이라고 한다면 추후에 점점 진행해서 조금 더 안 좋은 단계로 넘어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손 저림이 약간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있다고 한다면 정형외과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던 네. 것 같아요. 좋은 말씀 해주시면서 내가 손목 터널 증후군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으면서 스트레칭도 할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통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다양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의와 함께 소통하는 시간, 의사 소통!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